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3분에 경북 김천시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김천시 북동쪽 14km 지역, 김천시 간문면 광덕리로 파악됐으며 진원의 깊이는 11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경북, 충북, 전북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준 최재형 목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오후 8시 반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대통령실 과장, 보훈처 과장과 자신이 통화한 내역과 음성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청탁 내용과 연락한 경위나 시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는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 인력도 1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조국 혁신당에게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서울역 인근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외교부는 오늘부터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사이버 안보 논의를 선도하고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달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 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6년 만에 재개된 북한 인권 안보리 브리핑 공식 회의 개최를 이번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 원전 3기 건설과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 도입을 반영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최대 전력 수요를 129.3기가와트로 전망하고 10.6기가와트의 신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만들어 이르면 2037년부터 가동하고 현재 개발 중인 SMR 1기를 전력 공급원으로 첫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일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대부분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의대 증원대학 32곳 중 연세대를 제외한 31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오는 3일 대학 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개별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철강 제품 26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EU는 글로벌 시장의 철강 과잉 생산으로 자국 철강업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추가 연장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충북 북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디지털 관광 지민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발급받으면 관광지 가면은 종종 지역 주민 할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관람이라든가 체험 비롯해서 숙박, 음식 등 이 각종 할인 혜택을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운영하는 지역이 6월 1일 오늘부터 기존의 15곳에서 34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강원도 삼척, 양양, 영월, 충북 괴산, 영동, 경기 가평, 전북 무주, 임실과 같이 전국 곳곳에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 어플 이름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입니다. 이걸 설치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여행 다닐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월의 첫날입니다.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주말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김민지 기상캐스터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6월의 첫날이 주말입니다. 주말 날씨 어떤가요? 네, 주말엔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오전 한때 비가 살짝만 오는 정도겠는데요. 동쪽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강원과 경북 곳곳으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오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은 오후에 서쪽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밤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내려도 한낮은 2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27도, 대구도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상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과 해안가에서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 날씨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강원과 경북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소나기도 자주 오겠습니다. 네. 어제 그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씨가 좋아 보여도 주의해야 할 게 자외선인데 봄철 자외선이 꽤 강하다고요. 네, 봄볕엔 며느리 또 가을볕엔 딸이라는 속담은 며느리보다 딸을 더 아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빗댄 말이죠. 이 자외선량이 많은 봄볕에 나가서 일하는 게 가을볕보다 더 까맣게 그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런데 이 속담은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상 데이터를 보면 봄철 이후 6월까지의 평균 일사량이 가을철보다 50%가량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요즘 같은 계절에 야외 활동량이 많으면 햇볕 속에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될 수 있고요. 한여름인 7월에서 8월의 경우 대기 중 습기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외선의 양이 오히려 5월에서 6월보다 적습니다. 네. 그럼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 같은 거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외선이 우리 몸에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네,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중요한 광선이기도 합니다. 인체의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D 생성에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자외선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의 영양 결핍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영양 결핍으로 가장 많이 진료받고 있는 부문이
비타민 D였습니다. 적당한 양의 자외선 노출은 비타민 D를 보충시키고 또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과하게 노출된다면 오히려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진피까지 침투하는 자외선 A는 자칫하면 피부 섬유 조직 및 혈관의 퇴행성 변화를 주고 피부 탄력을 앗아가서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외출할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자외선 지수 같은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누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외선 지수를 예측해서 알려주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위험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요령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높음 단계에서는 햇볕에 노출 시 한두 시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한낮에는 그늘에 머물고 외출 시 긴 소매의 옷과 모자, 선글라스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음 매우 높은 단계에서는 햇볕에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여서 볕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피하고 그늘이나 실내에 머물기를 권하고 있고요. 가장 심한 단계인 위험 단계에서도 수십 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가능한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나갈 때 이제 선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곤 하는데 그 자외선 차단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먼저 우리 피부에 닿는 자외선 종류에 A와 B가 있는데요. 5월과 6월에는 A가 높게 나타나는데 A는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는 자외선이고요. 7월과 8월에는 A보다는 B가 높게 나타나고 주로 피부 표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 타고 화상을 입고 이런 건 자외선 B인 건데요. 자외선 차단제에 SPF 30, 50, 100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예. 이 SPF는 자외선 B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옆에 PA라고 써 있는 게 자외선 A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아니라 플러스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SPF 뒤에는 숫자가 클수록 또 PA 뒤에는 플러스가 많을수록 강력한 차단제긴 하지만 활동 성향이나 본인의 피부에 맞는 걸 찾아서 발라주시고요. 한 번에 듬뿍 바르는 것보다는 꾸준히 덧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날씨와 생활 김민지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간 시사 브리핑 MTN 최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오물을 담은 풍선 같은 걸 날려보내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북한을 향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고요? 네, 이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를 담아 이 남쪽으로 날려보낸 대형 풍선이 전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오후 9시께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길이가 3에서 4m로 이 아래에는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는 대형 비닐봉지가 달려 있습니다.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풍선에서는 대남 전단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와 더불어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했고요. 3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을 향해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오늘부터 북풍이 예고돼 북한이 재차 오밀풍선을 띄울 가능성이 있다며 이 풍선을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보죠. 22대 국회 임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분위기는 어때요? 네, 우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이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 법안을 앞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후 최상병 특검 법안과 이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 조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졌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을 통해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22대 국회 소속 의원들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공감 531 법안, 즉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에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병대 수사관이 그 최상병 기록 경찰에 이첩을 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이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가 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인데요. 예. 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이 공수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통화 길이는 총 18분 40초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 통화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3차례의 통화 내용에 최상병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이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 대통령실이 어제 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요. 이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종부세 재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보유세 완화 세제 개편과 맥이 닿아 있는 만큼 이 정부에서도 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왔는데요.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이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정 입장이 맞닿아 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종부세는 9억 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을 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고법 가사 2부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이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이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지부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겁니다. 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에서 촛불 집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오후 9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임현택 의협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의협은 서울 집회에 2,000명이 참석했으며 전날 춘천에서 열린 집회를 포함해 전국 7곳 집회의 참석자가 모두 1만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집단 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은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경고에는 의대 증원이 확정돼 집단 행동은 무의미하다고 맞섰습니다. 네. 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고 하이브의 화해를 제안했어요. 네, 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이 해임 위기에서 벗어나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하이브가 2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는데요.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하이브와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하이브 측은 이 민 대표 측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이 하이브 추천인 3명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네,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 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이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 한화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뒤 이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유죄가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틀째 심리를 마친 뒤 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이 담당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지 여부와 이 실형 시 형기는 얼마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 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더라도 이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이 유죄 판결에 대해 트럼프 측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간 시사 브리핑 MTN 최유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가 부릅니다. 안녕이란 말 대신.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right? 아니야. Come on, put your hands up. Come on, put your hands up. Come on, 손 들어. Give it up, give it up, yo. Give it up, give it up, yo. Like this, come on, like this, come on, yo. Here we go. 손 들어. Check it out, B, come on.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있니?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말을 못하니? 말을 하면 혹시 내가 그만 울어버릴까봐 못하는 말 이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 차라리 말을 하지마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알아들을 테니 살짝 웃으며 돌아서 줄 테니 네가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가면 네가 떠난다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네가 좋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그래 그런데 너는 그냥 그런데 너의 그 예쁜 입에서 절대로 듣기 싫은 말이 몇 개 있어 잘 가 행복해 미안해 다른 사람이 생겨서 이해해 그런 말들은 절대 듣기 싫어 가슴이 너무 아파 들을 수가 없어 미안해. 너를 너무 사랑하나봐 다른 사람이 생겼어 뛰어넘고 싶나봐 이별 장면이 없는 이별을 하고 싶어 이별의 말도 눈물도 난 너무 아파 어차피 너도 말을 하기 쉽지 않을 거고 나도 들으면서 분명히 울 거고 보나 마나 네가 떠나는데 문제 많아 그리고 또 귀찮아 그러니 제발 떠나 아무 말도 마라 난 괜찮아 그렇게 웃으면서 떠나 네가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네가 떠난다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네가 좋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그래 그런데 너는 그냥 그런데 breakdown 마무리 난 네가 날 떠날 걸 알아 괜찮아 안녕이란 말 대신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네, 안녕이란 말 대신 비의 노래였습니다. 라디오 매진 위크엔드 듣고 계십니다. 7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말 아침 도로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잠원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원주 쪽으로 초월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홍성휴게소 부근에서는 1차로에서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 부근에 승용차도 고장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막히다가 8탄분기점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서평택 부근과 더 가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1mm 안팎의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까지 충남과 전남 내륙에도 한때 1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은 5에서 20, 서울과 경기 서부는 1mm 안팎으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는 오전에, 경기 동부와 충북 지역은 늦은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동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5도로 웃돌아 덥겠지만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6도, 전주 25도, 대구 27도가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양양 18도 등 20도 아래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강원도와 경북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네, 경제 속 이야기를 뜯어보는 경제 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부부 사이에 아이 낳지 않는 그런 가구가 늘고 있다고 하고 또 인구가 준다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걱정도 많았는데 더 떨어졌군요.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라고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이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이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지난해 이맘때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현재 인구 추세가 지속이 되면 대한민국은 2750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다. 라고 재차 경고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1호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700년쯤 후에 네. 한국인이 한반도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락하는 출산율 바닥이 안 보입니다. 통계청이 1분기 출생아 수는 간신히 6만 명을 넘었습니다. 6만 474명. 1년 전에 비해서 6.2%가 줄었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9만 명이 넘었습니다. 5.2%가 사망자 수가 늘다 보니 석 달 만에 인구가 3만 3천 명 줄어든 겁니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 출산율이 줄었고요. 그중에 최악은 서울입니다. 0.59명입니다. 서울에서 두 쌍이 결혼해도 한 쌍은 평생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 더블인컴 노키즈족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0.82명에서 0.06명이 더 줄어서 이게 역대 최저입니다. 분기 기준. 3월만을 떼어놓고 보면 더 최악입니다. 3월에 출생아 수는 2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19,669명인데 네. 3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돈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한 건 지난 2020년부터 벌써 53개월째 5년 가까이 매달 쉬지 않고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분기 수치가 나왔고 이 성적이라 그러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합계 출산율은 그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이제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예. 1년 전에 비해서 0.06명이 줄어든 건데 예. OECD 38개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8명.
우리나라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요. 반도 안 되네. 무려 11년째 꼴찌입니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게 스페인인데 네. 스페인의 합계 출산율이 1.19명입니다. 거의 1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맞습니다.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근데 정부가 이제 장래 인구 추계에서 올해 합계 출산율 예상을 0.68명으로 봤습니다. 0.7명은 밑돌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네. 이 사실은 이 정부는 이제 어떤 희망을 가졌느냐? 2022년 8월부터는 코로나로 미뤄놨던 혼인, 결혼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네. 하반기 들면 출산율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딸 텐데 지난 2월, 3월 두 달간 혼인 건수가 각각 5% 넘게 줄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네. 항상 이 신혼부부들 5월에 신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가장 결혼이 많고요. 네. 출산율이 1분기가 가장 높고 점진적으로 분기별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올해 전체 출산율 정부가 0.68명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남은 기간 감안하게 되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또 고령화 사회를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전망 나온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700년 후쯤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사라진다. 너무 끔찍한 경우는 멀다. 지금 감이 안 온다. 700년 너무 먼 얘기고 최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기 본다 30년 그러면. 후쯤 예. 한반도에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540만 명이 사라집니다. 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게 되면 예. 2022년이 고점이었습니다. 5,167만 명으로 한반도가 가장 무거웠고요. 30년 후 2052년에는 4,627만 명입니다. 540만 명이 줄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30년 후 시도별로 보게 되면 세종시, 경기도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서울의 인구는 2022년이 942만 명이었습니다. 30년 후 800만 명이 무너집니다. 793만 명, 150만 명이 줄어드는데요. 부산, 대구, 울산은 더 심각합니다. 25%씩 급감합니다. 이러다 보니 40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서울에서 못 살겠다, 대도시에서 못 살겠다, 대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할 나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부터 64세 인구는 1,3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최연장자부터 가태하나기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이 얼마냐? 예. 우리나라 2052년에 58.8세. 한갑이 중간 연령대입니다. 외국인들 100m를 10초대에 뛰지만 한국인은 뛰기는커녕 걷기도 어려워지는 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30년 뒤면은 4,600만으로 준다. 뭐 그래도 많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게 아닌 게 젊은 사람들은 아주 없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젊은 사람은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국내 기업들 이게 사실은 IMF 외환위기가 무서우냐, 인구위기가 무서우냐. IMF 외환위기 극복에 2년 걸렸습니다. 인구위기 극복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 인구 30년 후 800만이 무너진다.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장 유령 아파트, 그동안 막 지어놨던 아파트, 흉물 아파트가 속출하고요. 일본처럼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됩니다. 지하철, 공공서비스, 인프라, 수요 줄지만 유지보수 늘어납니다. 빈집 늘면 범죄율 올라가고요. 사회 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도 서울의 경제활동이 줄게 되면 예. 국가 경제 전체에 파장을 미칩니다. 생산 가능 인구 1%가 줄어들면 GDP, 경제성장률 0.59%씩 줄어듭니다. 돈 냄새 잘 맞는 기업들이 이걸 모를 리 없죠.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11년 안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뭐 좀 속 시원한 대책 같은 게 있지 않아서 걱정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관심은 좀 갖고 봐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없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쌓여가니까 국민연금 뭐 기금 고갈 문제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국민연금 올해 투자 수익률이 좋아서 기금 적립금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하는 사람들 선수거든요. 네. 투자를 잘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했는데 네.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투자를 잘했습니다. 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기금 운용 수익률이 6% 육박합니다. 5.82%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네.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61조 원입니다. 지난해 세수 손실을 이제 석 달 만에 벌어들였는데요. 투자 자산별로 뭘 봤더니 해외 주식에서 무려 13%가 넘는 고수익을 냈고요. 네. 국내 주식은 5.5%가량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3.4% 올랐다는 걸 감안하면 주식 투자 잘했다라는 얘기인데 지난해 말 이제 1,000조 원 돌파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금 적립금은 1,101조까지 넘어섰습니다. 일단 미국이 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공지능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와 같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해외 주식은 원화 약세 효과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한편 이제 이 지난해도 이제 한 100조 원 가량을 벌어들였거든요. 국민연금이 투자 예. 수익률로만. 네. 투자 수익률이 사상 최고였습니다. 13.59%. 국민연금 수익률을 1% 포인트만 올려도 고갈 시점은 6년이나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런 그 투자 비중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많지만 점진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 투자자산 빨리 현금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운영 전략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데요. 네. 5년간 목표 수익률은 5.4%.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 뭐 경제 성장률 한 2%를 내외니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9년 말 자산의 목표 비중을 짰는데 주식은 약 절반 이상 55%, 채권은 약 30%, 대체 투자 15%를 잡아서 장기적으로 이제 돈을 잘 굴리기 위해서 위험자산 비중, 대체 투자를 확대하는데 다만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듭니다. 네. 국내 주식 비중 현재 한 14.2%인 국내 주식 비중을 2029년 13%까지 낮춰야 합니다. 지금 연못 속에 고래라고 하거든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이게 발을 빼게 되면 네.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진적으로 내줄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지 못하고 조금씩 국내 주식 사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식 별로 안 좋은데 계속 또 이게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안까지 내놨었는데 21대에서 못했어요.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연금 개혁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구조개혁 동시에 진행한다. 저는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모수개혁이라는 건 숫자 개혁입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이제 바꾸는 거. 네. 현재 9%인 보험료 13% 올리는 데까지는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대체율, 받는 돈, 여당이 44% 받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정부와 여당이 모수개혁, 구조개혁 동시에 하자라고 하면서 22대 국회로 밀렸는데요. 네.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 고갈되죠.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통합할 거냐, 이걸 이제 논의하는 게 구조개혁. 이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는 모수개혁 먼저 하고 구조의 개혁을 착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부 여당은 이제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한다. 지금까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아침에 알찬 만남.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네, 이번엔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전원생활 가이드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 뭐 서울도 이제는 뭐 공동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농어촌의 빈집 활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빈집들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농어촌 지역에서. 농촌 민박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농촌 민박을 관장하는 법이 농어촌 정비법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사전 거주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빈집을 활용해서 민박을 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거주하면서 이 민박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거주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해진다. 네, 사전 거주 기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적 제한도 풀었다고요? 네, 얼마 전에 푼 건데요. 농어촌 민박은 2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또 직접 사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 농촌에도 민박 수요가 다양해졌어요. 독채를 원하신다거나 큰 규모를 원하신다거나. 네. 근데 이런 걸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230제곱미터 면적 제한으로는요. 그래서 이 면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면적 제한도 풀면서 그 밖에도 전반적인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사전 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 하려면 소정의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네. 직접 본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농어촌 민박을 하려는 분들은 신고일, 농어촌 민박 사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로 이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임차한다는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을 해야만 이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같은 사전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전에 없다가 생긴 거예요? 2018년 겨울에 많은 분들 아직 기억하실 텐데 강릉의 한 민박집에서 고등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사망하는 이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시 끝나고 나서 같이 갔다가 그때 사고 났던 그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민박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이런 비판이 거세니까 그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 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된 건데요. 네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히려 안전 시설을 강화를 해야지. 그렇지, 시설을 강화해야지. 주인이 있고 없고가 그게 물론 이제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전 거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은 민박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그 주인이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 거주는 그 민박을 시작하기 전 6개월 전, 3년 전에 전입 신고를 해서 살아라라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도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요번에 요 거주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빈집 활용해서 민박 사업은 못했던 거예요, 전혀? 그렇죠. 그 사전 거주 의무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사전 거주를 그 민박업을 신고하는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야만 허가를 내준다. 이제 어떤 지자체는
해당 읍면 지역 안에서 다른 주택에 살아도 내주는 지역에 그렇게 해주는가 하면은 일부 지자체는 사정 거주를 하되 그 민박업을 하는 그 집에서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살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시골 빈집은 대다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들어가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긴 합니다. 정부에서 2021년에 그 농어촌 빈집 활용해서 숙박업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도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례로 인해서 이제 2026년 1월까지는 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서 공유 숙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9곳의 법인이 이 공유 숙박 서비스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이 앞으로는 이 빈집 활용한 민박 사업을 좀 제도화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직 결론은 안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이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또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허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법인은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직 고민 중이고 한 이번 달 중순경에는 좀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 우려가 상당히 좀 큰데 이렇게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지역에도 활력을 좀 이렇게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어촌 민박 지금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농어촌 민박 도입된 게 1995년인데요. 30년 됐는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33,000개. 정도 됩니다. 매년 늘어납니다. 2000년에만 해도 29,000개였거든요.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3년 사이에 4,000개 정도 늘어서 3만 개 돌파했고요. 2020년에 29,000개였던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가운데는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하면서 좀 경제적 수입 얻고자 하는 민박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대로 이 사전 거주 요건 없애고 빈집도 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타 지역에 살던 외지인들도 좀 더 쉽게 민박업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 그냥 오로지 그 개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뭐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빈집을 농어촌 민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빈집 리모델링 농어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구 군에서 이 참여 대상자 모집했는데 군의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최대 2,500만 원까지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빈집 리모델링을 군에서 지원해 주되 농어촌 민박을 하겠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사업 자금은 지난해 모은 그 고향 사랑 기금 이것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저리로 빌려주는 거죠?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중에 2,500만 원. 근데 사실 2,500만 원 가지고 빈집 리모델링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도움은 되겠죠. 큰 도움이 됩니다. 빈집 워낙 많아지고 방치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빈집 관련한 정책들 뭐 또 있어요? 지금 막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의 정책이 있어요. 빈집을 강제적으로 철거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빈집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요 소유주는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 이제 철거할 경우에 이제 보상비를 받는 빈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철거했는데 철거 보상비보다 철거 비용이 더 높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주가 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 27일까지 의견을
다 청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국 빈집이 한 2022년 기준으로 6만 6천 곳에 이르거든요. 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하고 상속으로 발생한 빈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다 도시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 이 빈집은 그냥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가 굉장히 어려운 집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렇게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 같거나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 이런 빈집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철거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네.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1년의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좀 빈집을 정비할수록 유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이제 쓰게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 법적 근거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권 행사 때문에 이게 강제로 한다고 하죠. 지금 이 법이 다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결정 날 것 아직은 좀 불확실하네요. 지금 시행을 6월로 잡고 지금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 법을요. 그러니까 조만간 입법 예고 의견 조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 조회 기간이 끝나면 그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시행령은 바로 시행이 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앞서서 경제 뉴스에서도 좀 다뤄봤습니다만 우리 출산율이라든가 지역 소멸 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 좀 많이 좀 우리가 확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전원생활 가이드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2부 8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정밀농업연구소에서 기후변화와 미래농업을 연구하는 남재작입니다. 5월 20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꿀벌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은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의 대부분을 꿀벌이 하고 있죠. 그래서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야생식물도 대부분 벌과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 대비 4분의 1이 줄어들었고 미국에서는 상업용 꿀벌 군집의 4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꿀벌을 대신해서 뒤형벌 등 새로운 벌을 도입하고 있고요. 꿀벌이 사라지는 데는 기후변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꽃피는 시기와 벌이 활동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시기적 불일치가 벌의 먹이 활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꿀벌이 줄어들면 꿀벌이 매개하는 작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꿀벌과 수분곤충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벌꿀을 구매하면 양봉 농가들이 벌을 치고 산에 더 많은 꽃나무를 심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꿀벌과 곤충의 서식지가 늘어나면 결국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6월의 첫날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서울과 경기 서부에 1mm 안팎,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강원도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는 오전에, 경기 동부와 충북 지역은 늦은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져서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는데요.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주말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동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5도로 웃돌아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6도, 전주 25도, 대구 27도가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양양 18도 등 20도 아래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강원도와 경북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2부 한영애가 부르는 여울목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영애가 부른 여울목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이번엔 건강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됩니다.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내시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그 대장 내시경 관련해서 질문 들어온 것 하나 소화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51 쓰시는 분께서 40대 후반입니다. 대장 내시경 5년마다 받고 있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어요. 검사를 좀 더 자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그 가족 중에 이제 직계, 그러니까 아버지나 뭐 형제인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아버지나 형님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가족 중에 누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력인지 가족력인지.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유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염색체를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 안에 이제 DNA 변이가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가족력은 유전자의 변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가족에게 발생하면 다른 가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발견한 그런 질환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래서 이거에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그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전력이라는 건 부모로부터 뭐 DNA를 물려받아서 그때 결함이 있다.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나도 걸릴 수 있고 내 형제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가족력은 유전이 아니고 그냥 환경, 어렸을 때부터 같은 곳에서 살고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건 가족력이다.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족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전자 같은 경우는 물려받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걸 발생할 수 있으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검사를 열심히 하고 유전병을 또 치료하는 치료제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제 가족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력하면 벗어날 수가 있겠죠. 환경 개선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버지 형이 다 뚱뚱하고 육식을 좋아하더라도 자기는 체중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먹는 걸 신경 쓰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도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대장암의 전구인자인